오늘은 특별편으로 영화 기생충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면 이 영상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봉하고 워낙에 잘 만든 영화라고 알려져서 한번 봐야지 하다가 저도 어제 드디어 보게 됐는데요. 영화평에서는 영화가 재밌고 잘 만들었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 모습들이 투영이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의외로 좀 많이 있었는데, 직접 영화를 보고 느낀 느낌은 매우 잘 만들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실의 모습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실 모습들을,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매우 잘 나타내었다, 이렇게 느껴졌었고, 영화를 보고 나온 후에 이 현실의 어두운 모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이 답답한 것들을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내가 보고 느낀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먼저 출연인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출연인물은 기택 가정과 박 사장 가족, 그리고 문광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이 주요 인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더하자면은 윤기사와 초반에 나오는 피자 사장까지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표현 기법이, 카메라 워킹이 상하로 이동하고 이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가 인간 관계에서도 수직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뻔한 이야기는 제껴두고요.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의 시작은 기택 가정의 기우가 친구인 민혁의 요청으로 박 사장 가족의 다해의 과외교사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기택의 집 앞에서 취객을 만나게 된 민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민혁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그려지고 있죠. 때문에 시비를 거는 취객에게 처음에는 당황을 하지만 동네에 메아리가 칠 정도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취객을 제압하기도 하죠. 이것을 해석하면 부잣집 사람도 위협을 느끼게 되면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자신감 있게 호통을 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나중에 기우가 이러한 민혁의 모습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기우가 민혁의 이런 모습을 따라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취객과 맞서게 되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어설프고 힘이 없죠. 결국 기택이 기우를 도와서 취객과 같이 맞서게 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기정이 카메라를 통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잡게 되죠. 이것을 해석하면 영화 평론에서는 기택의 가족이 가족애로 똘똘 뭉친 것으로 나오지만 저는 이것이 감독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한바탕 소동이 담기게 되지만 이것은 카메라라는 제3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고요. 즉 영화를 보는 관객인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서 기택의 가족이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택과 기우의 처절한 투쟁이었던 거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기택 가족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발버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족애가 없었다면 기택 가족은 가족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기택과 충숙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우나 기정이 생계를 위해서 일찍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됐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기택의 가족에서 가족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다음 이야기의 진행은 민혁의 부탁으로 기우가 박 사장의 딸 다혜의 과외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기우가 연교와 다혜의 마음을 얻으면서 가정교사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박 사장 집안의 다혜는 다송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애정결핍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우에게 많이 마음이 기울게 되고 이성적인 호감도 느끼게 되죠. 이후 이야기의 진행은 기우가 기정을 다송의 미술 선생님으로 소개시켜주게 되고, 이렇게 미술교사로 일하게 된 기정은 연규에게 기택을 박 사장의 운전기사로 소개시켜주게 되고, 기택은 다시 박 사장에게 충숙을 가정부로 소개시켜주게 되죠. 이로써 기택 가족의 사이는 모두 다 박 사장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박 사장 가족이 다송의 생일 파티로 캠핑을 떠나게 되면서 집이 비워지게 되자 이야기의 흐름은 절정으로 향하게 되죠. 박 사장 없는 박 사장 집에서 기택의 가족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파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택 가족은 박 사장 집의 거실에서 양주를 마시면서 박 사장 가족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하죠. 기택의 가족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반지하 집에 살면서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서 싸워야 했지만 박 사장 가족은 대문을 열어도 굽이굽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보이는 저택에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구김살 없이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숙은 기택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박 사장 집안처럼 돈이 많았다면 박 사장 가족보다도 더 착했을 거다 라고 말이죠. 즉 영화에서 선과 악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자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지나치던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택 가족이 박 사장 집안에서 여가를 즐길 때 이 충숙이 취미활동으로 포안을 담장 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밖에 차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경보기가 작동을 하게 되죠. 이후 장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 장면에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택의 가족은 박 사장이 떠난 박 사장 집안에서 마치 박 사장의 가족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던 반지하 방에서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에 오게 되니까 외부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껏 행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던진 충숙의 포안이 쉽게 말하면 개구리에게 던진 돌을 비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안이라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취미활동을 위해서 담장 밖으로 던졌는데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차가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부자의 취미활동이나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악의를 가지지 않고 한 무심한 행동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하 직원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구리에게 던진 돌처럼 크나큰 충격으로 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충숙이 자신도 돈이 많았으면 착했을 거라는 그 말은 사실 장담을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이렇게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사람을 바뀌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악의 없이 무심코 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개구리에게 던진 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만약이라는 말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다른 등장인물이었던 윤기사와 피자 사장을 살펴보게 되면 피자 사장은 기정이 사람을 대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는 말재주가 있다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요. 이 말재주를 통해서 다송의 마음을 얻고 미술교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윤기사는 기정이 기택을 박 사장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쫓아내야만 하는 희생양이었죠. 이때 박 사장은 자신을 위해 일하던 윤기사를 마약을 사용했다는 의심만으로 가차없이 쳐내게 되죠. 그 다음이 충숙의 가정부 일자를 위해서 쳐내게 되는 문광입니다. 이렇게 문광 부부가 영화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가게 됩니다. 가정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문광이 두고 온 남편을 위해서 박 사장 가족이 떠난 박 사장 집에 오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던 기택 가족과
마주치게 되죠. 이때 박 사장 가족이 캠핑에서 돌아오면서 집에서는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박 사장과 영교는 기택 가족이 숨어있는 거실에서 성행위를 하죠. 성행위라는 본능에 빠진 영교가 박 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마약 사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박 사장은 자신을 위해 수족처럼 일했던 윤 기사를 단순히 마약을 사용했을 거라는 짐작과 의심만으로 쳐내게 되죠. 이 무심코 던진 돌로 인해서 윤 기사는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마약인데 이 박 사장 부부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마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은 본능인 성행위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윤기사로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박 사장 부부의 기준이 매우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역시 이중적이고 불합리한 우리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충숙은 가정부 자리를 놓고 문광과 다투게 되죠. 이 부자 가족들의 팬티 빨고 양말 빠는 이 하찮은 가정부 일을 위해서 문광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광이 뇌진탕을 입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택 가족은 박 사장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치 바퀴벌레처럼 조용히 기어서 도망을 치게 되고 빗속을 뛰어 달아나게 됩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민혁을 흉내냈던 기우는 이 상황이라면 민혁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기정은 이렇게 답하죠. 민혁이었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빗속을 뚫고 기택의 가족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쏟아진 이 호우에 의해서 그들의 보금자리는 참담한 모습이 되죠. 빗물이 가슴까지 들이찬 반지한 집에 기택 가족은 어떻게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택은 과거의 영광인 메달만을 챙겨서 나오게 되고요. 기우는 창문을 닫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감전을 당하고 마음속에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조금씩 차오르게 됩니다. 기택으로 바라보는 시야에서 물속에서 떠오르는 돌이 이렇게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택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다가 쓰러지면서 조금씩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기정은 화장실에서 역류하는 물을 막다가 결국 체념하고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금자리에 물이 차고 감전을 당하고 화장실이 역류하는 이러한 연쇄적인 폭발의 원인이 반지하라는 하나의 이유로 해결됩니다. 생활터전이 높은 곳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라는 단순한 이유가 이 연쇄적인 폭발을 안고 있게 만들게 되고 호우라는 불씨를 만나게 되면서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영화는 결말로 접어들게 됩니다. 박 사장 가족은 다송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기택 가족을 불러들이게 되고 기택 가족은 보금자리가 박살난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다송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박 사장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기우는 다의 방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 일을 위해서 지하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즉 기우는 다의 도움으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높은 위치를 경험하였으나 이곳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며 자신의 자리인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자 자신의 의무와 같은 돌을 짊어지고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근세를 죽이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죠. 그러나 기우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분노는 어설픈 실행으로 돌을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고 역으로 근세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설픈 분노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세는 기우에게 돌로 내려치는 충격으로 복수를 가하고 칼을 들고 기택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근세의 눈에 띈 것이 기정이죠. 근세에 의해서 기정이 칼에 찔리게 되자 충숙이 꼬치로 근세를 찔러서 근세를 저지하죠. 이때 충격을 받은 다솜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박 사장은 기택에게 차 열쇠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택은 박 사장의 혐오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박 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며 선을 넘지 말 것을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은 무심코 던지는 돌처럼 혐오감을 드러내며 기택의 선을 넘고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기택은 박 사장을 칼로 찌른 뒤 근세가 숨어있던 지하로 도망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정과 근세, 박 사장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으나 이해되지 않게도 모두 형사처벌 받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연교에 의해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즉, 형사처벌이라는 법의 테두리가 돈의 위력 아래에 있다는 현실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말에서는 기우가 기택이 박 사장의 집 지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내고 돌을 계곡의 물속에 내려놓고 박 사장의 저택을 사겠다는 꿈을 꾸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마음속에 분노였던 돌을 이 참극을 겪으면서 후회하며 분노를 내려놓지만 대저택을 구매한다는 이기지 못할 현실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망상에 빠져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암담한 기분이 들죠. 이것이 감독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마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혜를 발휘하고 지식을 공유할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람들 모두가 이 암담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암담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의 노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고 잘 만든 영화지만 한 번씩 다들 생각해보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편은